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전반부 우리 조명래 교수님이 발표하신 서울시 신주거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좀 얘기하고, 후반부에서 이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제 거주자 중심의 그 뉴타운 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방금 말씀하신 이창무 교수님께서는 총론적으로 좀 접근하셨다면, 저는 대단히 아주 미시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조명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의 키워드 핵심은 이제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이제 좀 그만하고 가능하면 기존의 소위 올드타운을 유지하면서 좀 소위 주택 생애관리, 그러니까 주택 유지보수이겠습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좀 하자. 이런 크게 보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시하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보전 내지는 복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노력하자.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물리적 환경 개선보다는 이제 좀 프로그램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적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는, 특히 도시계획하고 있는 저로서도 대단히 꿈에 그리는 그런 구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본다면 저는 현재 왜 뉴타운과 재개발을 했습니까?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은평의 단독주택 지역에 불이 났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소방관, 심지어 출동한 소방관까지도 불이 나서 그게 타버려서 그냥 주저앉는 그런 구경만 할 뿐인 그런 현장을 아마 있습니다, 지금. 그건 소방방해청에 자료 요청해 보면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아직도 서울이 이렇게 소방차도 진입이 안 되는 그러한 동네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만 해서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방차 진입도 안 되는 정도의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이런 구조. 그리고 더욱 저는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중구에 만약에 강도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적어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살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를 했고, 최근에 작년에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이미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로부터 과연 안전한 도시인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너무 쓰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의 것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걱정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재생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 국민들의 주거, 그야말로 어떤 질을 높이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한 집에 4, 5, 6가족들이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살아야 할 그런 주거 환경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역세권이나 용적률 층수도 억제하자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내용에 담겨 있는 걸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포함한, 지금 특히 박원순 시장께서 생각하는 8만 호 임대주택, 올해 아마 1만 6천 가구 공급 계획일 거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취임 이후로 1000세대나 공급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과연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실천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걸 한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역세권 개발도 줄이고 용적률 층수를 완화하게 되면 결국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향후에 주택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전월세 폭등, 이런 것들은 과연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과연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좀 구체적인 제시가 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보다 못하진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이런 조합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단순히 몇 평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출구조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데요. 조합이 설립된, 그러니까 75% 동의로 조합까지 설립된 데 불구하고 출구조사를 한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리고 그 추진위나 조합 설립의 그 동의자의 그러니까 동의자의 반만 동의하면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이 취소돼 버리는 이런 법은, 이건 물론 법률이 개정된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4월 19일 조례 입법 예고하면서 그의 법에서는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가장 작은 숫자인 2분의 1을 택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헌법상의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 원칙이 맞는지 저는 이것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소수가 이제 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서 문제점은 이 동의서를 진구하는 과정에서 소수가 즉 알박기 형태로, 그래서 공동체 정의가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제 동의 요건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 몇몇이 딱 몇 개만 더 취합하면 취소가 되든 설립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많은 것을 금액을 요구하고 소위 알박기,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 엄청난 추가 부담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정말 이런 사회적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뒤에 또 더 많이 매몰 비용 문제나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시행 시기 조정 문제는 뒤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서 쓴 걸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보니까요, 서울시 경우를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하면서 기반시설 기부 체납, 즉 도로를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순부담률이 거의 25% 내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00평을 개발하면 2,500평을 내놔야 됩니다. 또 하나, 재개발의 경우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내야 됩니다. 거의 가구당 약 1,4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 주택에 보통 약 3세대가 세입자가 살기 때문에 약 4천만 원 내외의 순수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임대주택을 20% 지원해야 됩니다. 전부 이것이 바로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공공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니까 공공의 순수한 이익, 그러니까 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이익이 거의 65%입니다. 주민이 35%입니다. 자, 이 개발 시대에서는 가능했죠. 이런 사업이. 다시 말해서 지금 논의는 이미 개발 시대의 그러한 형태를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1993년 일본의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생겨서 정말 경제 전반으로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대량 실업이 생기고 사업이 안 되니까요. 건설 경기가. 그래서 93년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하면서 도시재생본부를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 하나 직속에. 그리고 엄청난 그런 재정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러한 버블이 정리되면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도시구조가, 취약한 도시구조가 다 정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는 계속 지금 이 논의에서도 정부들이, 그러니까 공공에서 그동안 가져갔던 것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구조로서는 사업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계 경제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침체, 이게 요인이 되지만 대부분은 이와 같이 수익 구조에서 공공이 더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조합원들 부담이 큰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시 경우 국공유지, 우리 도시 및 중앙정비법 65조에 보면 국공유지 무상양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 도로인 경우 나중에 이거 주택을 팔고 있습니다. 주택 택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되는 걸 1,500만 원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 부담이 커진 거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개선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비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대안 모형으로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게 지금 현재 법률에서 채용이 됐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거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왜? 현재 10분의 9 어떻게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실무적이고 대단히 구체적인 가지고, 좀 어떤 고민하고 실제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관리제 대단히 중요하고 저도 적극 찬성하고 저 위원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업 절차 간소화라든가 오히려 시간을 끄는 내용들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좀 혁파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관리 처분 시기 조정 이런 부분 특히 출구 전략에 따른 추진위나 조합의 해지가 법률에도 언제까지 과연 계속 해지할 것이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리처분 이후에도 필요하면 또 해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심각한 이런 어떤 법률 허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만 어떤 해지 조합을 해산한다든가 즉 이 도정법의 그 출구 전략에 따른 해산 문제를 정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현재 일반 그 주민들은 시민들은 불안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구체적인 그런 정리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매몰 비용도 조합의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그 도정법에서도 분명히 매몰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16조 2의 4 여기에 보면 분명히 추진위 경우만 취소될 경우만 있거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분명히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입법에 관한 도정법 입법에 관한 27조의 3도 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위 경우만 하는 거지 조합이 만약에 해산되면 거기에 대한 매몰 비용은 그게 더 많은 비용이 수십억 쓴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으면서 총론적으로 이 얘기가 된다면 대단히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